저는 그날의 장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터뜨렸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죠.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로 대응했고 일본과 유럽연합은 연일 언론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왜 침묵하는가? 세계 언론들이 연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는 분석도 있었고 경제적 타격이 적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었죠. 저는 당시 국제무역자문단의 일원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침묵입니다. 국가안보실 경제보좌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국무총리는 강요회의에서 단 한마디만 남겼다고 해요. 준비된 대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2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하나둘씩 가동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품 수급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빠르게 확산됐어요.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생산 라인, 워싱턴의 항공기 조립 공장까지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제조업 사상 초유의 위기, 원인은 한국산 핵심 부품 공급 중단. 백악관 대변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나섰죠.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던 거죠. 우리가 말 한마디 없이 핵심 부품 공급을 조절하자 세계 최강국의 산업이 멈춰섰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반격이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외신 기자들의 폭풍 같은 전화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을까? 유럽과 일본의 제조업체들도 한국 부품 의존도를 급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죠. 그들도 대부분 한국 부품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세계가 중국의 저가 제품과 미국의 혁신에 주목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 산업의 혈관에 자리 잡았던 거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사실을. 미국의 관세 폭탄이 세계 경제를 흔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는 보스턴 찰스 강변에 위치한 세계적 싱크탱크의 초청을 받아 글로벌 경제 안보와 새로운 패권 콘퍼런스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경제학자, 외교관,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마지막 세션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국제 공급망 전문가 리처드 핸더슨 교수였습니다. 그의 발표 제목은 다소 도발적이었어요.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외교관과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 각국 대표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이 발표가 가져올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리처드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년간 중대한 착각을 해왔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 어디인지에 대한 착각 말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하나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등의 공급망을 분석한 자료였죠.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는 사이 한국이 모든 첨단 산업의 심장부를 장악했습니다. 미국 대표단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중국 대표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일본 대표들의 표정은 굳어졌죠. 저는 그들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42%, 중국 전자제품의 53%, 일본 로봇 산업의 37%, 유럽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48%가 한국산 핵심 부품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패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이 세계 산업의 혈관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상무부 차관이 제일 먼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위치는 우연입니까? 아니면 전략적 계획의 결과입니까? 리처드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것은 40년에 걸친 한국의 완벽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나라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을 뿐이죠. 리처드 교수는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든 지연이 정확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측 전략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증거입니다. 56일 만에 미국은 한국과 첨단 기술 협력 강화를 약속했고 관세 정책은 조용히 수정되었습니다. 중국 대표 리양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작은 부품들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습니까? 교수는 리양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부품이라고요? 강대국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데도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계가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콘퍼런스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은 서둘러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공포와 존중이 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전략 콘퍼런스 이후 세계는 한국의 기술 패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의 진정한 힘을 실감했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세계 디램 시장의 70%, 낸드 플래시의 53%를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특히 5나노, 3나노 공정에서는 미국과 대만만이 우리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쌀입니다. 제가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쌀의 가장 큰 생산국이자 가장 중요한 품종을 개발하는 나라죠.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한국의 3대 배터리 기업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부터 폭스바겐, GM, 벤츠까지.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과의 미팅에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독일은 엔진 기술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한국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OLED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부터 갤럭시, 고급 TV, 자동차 계기판까지. 우리가 만든 화면을 통해 세계는 정보를 얻고 소통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CEO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플 로고는 미국이지만 그 심장은 한국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요. 이 세 가지 기술만으로도 한국은 세계 산업의 핵심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탄소 섬유,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 헬스, 로봇 기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중국의 산업부 장관이 비공식 만찬에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중국은 제조업 규모를, 일본은 정밀 기계를 택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핵심 분야들을 정확히 파악했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원도, 넓은 땅도, 큰 인구도 없었죠. 오직 사람의 두뇌와 의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분야를 택했을 뿐입니다. 세계는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이 만드는 칩, 배터리, 디스플레이가 멈추면 세계의 모든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TV가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의 중심, 혁신의 심장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첨단 전자 산업만이 우리의 힘은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또 다른 절대적 우위는 바로 조선업이죠. 저는 유럽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하던 중 이 사실을 더욱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노르웨이 해운 협회장 올라프 요한센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LNG선을 더 빨리 만들어주지 않으면 유럽은 다음 겨울을 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후 유럽은 액화천 연가스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를 운반할 LNG선은 전 세계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의 80% 이상을 한국이 만들고 있죠.
세계 조선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는 압도적입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LNG선, 컨테이너선, 드릴십까지. 가장 큰 배, 가장 복잡한 배, 가장 비싼 배는 모두 한국에서 만듭니다. 한 척에 3억 달러가 넘는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독일 에너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인정했던 말입니다. 일본은 이미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밀려났고 중국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조선소는 그저 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교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놀라운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거대한 도크, 초대형 크레인, 로봇 용접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움직이는 기계들을 다루는 기술이 있는 곳이죠. 영국 해사 산업 전문가 제임스 윌슨의 말이 기억납니다. 배는 바다를 지배하고 바다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배를 지배합니다. 조선업의 영향력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섭니다. 에너지 안보, 국제무역, 군사력까지 영향을 미치죠. 세계 물류의 90%는 바다를 통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움직이는 선박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양 플랜트입니다. 심해 석유 시추선, 부유식 LNG 생산 설비, 해상 풍력 발전 설비까지. 바다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의 모든 구조물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의 임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심해 유전을 발견했지만 이를 개발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조선업은 또한 우리의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지스함, 잠수함, 항공모함까지. 한국은 이제 세계적 수준의 해군 함정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해군 제독이 서울 방문 중에 놀라움을 표현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한국은 20년 만에 일본과 유럽이 100년에 걸쳐 이룬 해군력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바다를 움직이는 힘은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202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방산 박람회에서 이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발표하는 순간 행사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일 계약 규모만 해도 20조 원에 달했죠.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죠.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호주,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집트까지. 전 세계가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집트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무기를 오랫동안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무기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은 더 합리적이니까요. 육상 무기만이 아닙니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214급 잠수함, 경항공모함까지. 우리는 이제 최첨단 해군 함정을 자체 건조하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항공 분야에서도 KF-21 전투기 개발로 독자적인 전투기 제작 능력을 갖춘 세계 8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제 세계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의 전투기만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닙니다. 최소 30년 이상 유지보수와 훈련, 부품 공급을 함께하는 장기적 관계를 맺는 것이죠. 폴란드 국방대학의 야로슬라브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나토의 실질적인 무기고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유럽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의 방위산업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KSAAM 함대공 미사일,
천궁 대공 미사일, 현무 미사일 시리즈.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이 무기들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 자리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제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정도죠. 한 세대 만에 우리는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기술 의존국에서 혁신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안보 지형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무기만이 한국의 힘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었죠. 바로 문화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 영향력 포럼에서 이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저희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과의 원전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의 이 고백의 행사장은 웃음바다가 됐지만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딸이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민족이라면 우리의 미래 에너지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한류의 영향력은 단순한 문화적 인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것은 실질적인 국가 브랜드, 외교적 자산, 경제적 레버리지가 되었죠. 미국 국무부 문화외교 담당 부차관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리우드를 통해 100년간 전 세계에 미국적 가치를 전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우리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책임자는 공개 포럼에서 한국 콘텐츠가 없었다면 넷플릭스의 글로벌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인정했죠. 문화의 힘은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7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K-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미국 팝 다음으로 큽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화가 직접 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마케팅 디렉터는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제품 출시 전에 한국 아이돌이 착용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한국 화장품, 패션, 음식, 가전제품까지. 문화적 인기가 직접적인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한류 경제의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의 신곡 발매는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젊은 장관이 서울 방문 중에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 세대에게 미국은 꿈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이들에게 꿈의 나라는 한국입니다. 문화의 영향력은 가장 빠르게, 가장 깊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드라마는 감정을, K-팝은 열정을, 한식은 오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는 전 세계인의 심장에 각인되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와 첨단 기술의 결합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에 사용되는 첨단 무대 기술, 드라마 제작에 활용되는 VFX 기술, 게임 산업의 성장.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영국 BBC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로 세계의 산업을, 문화로 세계의 심장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적 성취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전차나 반도체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효과는 때로 더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란 세대가 각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터키의 한 외교관이 저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무기를 살 수도 중국의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가 해낸 일은 역사상 유례없는 성취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았죠.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심장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과거 한국은 새우라 불렸습니다. 고래들 사이에서 등이 터질까 두려워하는 작은 새우 말이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한 외교 전략 회의에서 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규제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 상무부 차관의 압박성 발언이 회의실에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단의 수석 대표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의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익에 따라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며 미국이 이를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국 측 담당자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한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외교적 자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은 가혹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관광객은 끊겼으며 한류 콘텐츠는 금지됐죠.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사드를 철회하지 않는 건가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보와 주권의 문제는 경제적 이익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존중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한국은 정말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세계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붕괴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우리는 불과 2년 만에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료는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자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실수였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외교적 자주성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앞서 말한 모든 분야에서의 경쟁력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문화.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기에 우리는 어느 강대국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 담당 고위 관계자가 브뤼셀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견국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EU와 같은 전통적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죠.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러한 외교적 자주성을 단순히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 모든 논의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강대국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이 말은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더 이상 새우가 아닌 고래들 사이에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저는 지난 50년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저는 최근 국제안보특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와 국제안보였죠. 회의장에서 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대표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 사이에 한국 대표가 앉아 있는 모습은 굉장히 상징적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없이는 세계 안보 문제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첨단 기술부터 방산, 에너지, 식량까지. 한국은 이제 글로벌 안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중국 대표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위상 변화는 21세기 국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이 주목하지 않는 틈새,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드웨어의 핵심 부품을 장악했죠. 대국들이 군사력과 영토에 집중할 때 우리는 기술과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이 비공식 자리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체스판에서 퀸처럼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 거죠. 우리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세계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것.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선박, 첨단 무기, 그리고 문화까지. 모두 현대 문명이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우리의 국민성입니다. 외국 언론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끈기와 추진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천연자원도 넓은 땅도 없는 나라. 오직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현명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세계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국가로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의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하버드 석학의 마지막 발표 부분이 생각납니다. 역사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중견국이 초강 대국들 사이에서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요. 이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국제기구 수장이 했던 말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질서의 중심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의 심장을 움직이는 나라, 조용하지만 강력한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산업의 핵심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살펴봤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앞으로도 함께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알아보는 여정 계속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